그걸 알려주는 화석이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공룡 멸종으로부터 약 900만 년 후의 인류의 선조인 카르폴레스테스로 몸 길이는 15cm에 불과합니다. 이 카르폴레스테스는 우리 영장류, 원숭이류의 선조로 여겨집니다. 그 손은 엄지가 안으로 굽어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영장류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화석 분석으로 카르폴레스테스의 생활상이 드러났습니다. 카르폴레스테스의 생활 터전은 숲속입니다. 밤에만 활동할 뿐이고 천적을 피해서 나무 위를 살금살금 돌아다닙니다. 먹이는 가지 끝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잘 보이도록 큰 눈을 지녔죠. 사실 이런 생활상은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던 때와 거의 변함없습니다. 공룡이 멸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조는 왜 주눅이 든 듯한 생활을 계속했을까요? 그 해답의 하나가 이 화석입니다. 카르폴레스테스와 같은 시기에 살던 생물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선조의 발자국과 비교하면 약 10배인 30cm 남짓한 크기입니다. 이 발자국을 남긴 생물은 굵은 다리와 길쭉한 목에 큼직한 머리와 부리를 한 거대한 새, 디아트리마입니다. 크기는 약 2m. 우리의 선조를 크게 압도하는 디아트리마는 당시에 손꼽히는 대형 동물로 공룡 멸종 후에 생태계의 정점을 재빨리 차지한 생물입니다. 오하이오 대학교의 공룡 연구자 로렌스 위트머 박사. 15년 전부터 대형새 디아트리마의 생태를 연구해 왔습니다. 박사가 주목한 건 그 거대한 머리였죠. 디아트리마의 두개골을 처음 본 순간 그 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새의 두개골이라고는 하지만 오늘날의 그 어떤 새보다도 큽니다. 사자나 곰의 두개골보다도 크면서도 구조가 다릅니다. 이 새는 왜 이렇게 특이한 두개골을 지녔을까요? 그래서 박사는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화석을 조사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은 X선 사진을 연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의료 장비입니다. 밖에선 보이지 않는 내부 구조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얻은 영상을 통해 안쪽에 커다란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부리를 움직이는 근육이 지나던 구멍입니다. 구멍 크기로 봐 근육은 매우 두터워서 사자와 맞먹는 강한 힘으로 고기를 물어서 끊을 수 있습니다. 디아트리마는 사나운 육식동물이었습니다.
디아트리마는 티라노사우루스처럼 매우 강한 턱을 지녔는데 이는 사냥은 물론이고 뼈에 붙어있는 고기를 뜯어내기에도 적합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선 디아트리마가 그 당시엔 여러모로 보아 티라노사우루스와 다름없는 존재였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휘트머 박사가 생각하는 디아트리마의 생태입니다. 디아트리마는 숲과 초원에서 살았습니다. 몸집이 너무 커져서 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달리는 정도의 속도로 지상을 이동했죠. 말의 선조인 히라코테리움입니다. 당시 포유류는 아직 원시적이라서 몸집이 작았고 움직임도 그다지 빠르지 않았습니다. 디아트리마에겐 걸맞는 먹이였죠. 최후의 일격은 거대한 불이었습니다. 공룡이 사라진 후 지상에 출현한 디아트리마란 새로운 지배자. 그 때문에 우리의 선조 카르폴레스테스는 나무 위에서 숨는 듯한 생활을 계속해야 했죠. 디아트리마는 유럽에서 북미까지 널리 서식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엔 다른 대륙에서도 또 다른 거대한 새들이 번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룡 멸종 후의 시기야말로 거대한 새들의 번영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만은 예외였죠. 공룡 멸종 후의 지구에서 아시아는 유일하게 거대한 새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대륙입니다. 거대한 새가 출현하지 않았고 다른 대륙에서 거대한 새가 진출해온 일도 없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의 대륙 배치를 보면 아시아와 유럽은 투르가이 해협이란 좁고 긴 바다에 의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인 아시아와 북미는 육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북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빙하가 뒤덮어서 생물이 지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대륙 대분열 시기의 아시아는 고립된 대륙이었죠. 포유류는 거대한 새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땅에서 급속한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게 강력한 육식 포유류 하이에노돈트입니다. 화석을 통해 강한 하이에노돈트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리의 관절입니다. 매끄럽고 둥근 형태가 재빠른 동작이 가능했음을 보여줍니다. 공룡에 억눌려 있던 포유류로부터 마침내 뛰어난 운동 능력을 지닌 강력한 육식동물이 탄생한 것이죠. 포유류의 왕자 하이에노돈트. 새의 정점에 군림하는 디아트리마. 우연히 두 개의 대륙으로 갈라져 있던 두 동물은 마침내 대결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공룡 멸종으로부터 1000만 년 후 지구 전체에 갑자기 온난화가 엄습합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가로막던 빙하가 녹아서 자유롭게 지날 수 있게 됩니다.
하이에노돈트는 디아트리마가 지배하는 북미로 진출합니다. 하이에노돈트의 몸무게는 디아트리마의 40분의 1인 5kg에 불과하지만 날카로운 어금니를 지녔고 움직임이 빠르며 집단으로 행동했습니다. 덩치는 크지만 움직임이 느린 디아트리마는 충분히 대항할 수 없었죠. 하이에노돈트는 결국 움직임이 느린 디아트리마를 멸종시켰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이에노돈트가 마침내 북미와 유럽으로 진출함으로써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면에선 공룡 시대인 포유류가 억눌려 있었지만 공룡이 멸종한 지 1억 5천만 년이 지난 후나 2억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포유류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막이 열린 포유류의 시대. 하지만 원숭이의 친척인 우리 영장류에겐 아직 암흑의 시대가 계속됐습니다. 포유류의 번영이 시작된 시기, 우리의 선조 카르폴레스테스가 살던 숲입니다. 당시 거대한 나무는 침엽수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틈엔 작은 화렵수가 자라고 있었죠. 화렵수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먹는 카르폴레스테스는 변함없이 이 빈약한 화렵수 위에서 생활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의 열매를 모두 먹으면 다른 나무로 이동하기 위해 일단 땅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건 지극히 위험한 순간이었죠. 땅에는 디아트리마를 대신해서 하이에노돈트 같은 육식 포유류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포유류에게 억눌려 있던 선조의 생활상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북극에 좀 더 가까운 그린란드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느 사건이 그 계기였습니다. 2003년 오슬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해저 탐사에 의해 해저에 이상한 지형이 숨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지름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구멍이 800개나 발견됐죠. 구멍의 깊이는 3,000m나 됐습니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 구멍이 만들어진 건 지금부터 5,500만 년 전 해저 지하에 발생한 대이변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변의 발단은 대륙의 대분열입니다. 지구 내부에선 멘틀의 격렬한 대류가 일어납니다. 5,500만 년 전 이 대류가 하나의 대륙이던 유럽과 그린란드를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분열된 해저에 지하로부터 마그마가 상승합니다. 이 마그마가 해저에 있던 퇴적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엔 메탄 수화물이란 물질이 대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메탄 수화물은 온도가 높아지면 분해를 시작해서 강력한 온실 효과를 지닌 메탄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이 메탄 수화물이 고온의 마그마 때문에 격렬한 폭발을 일으켰죠. 메탄가스는 수 킬로미터 두께의 토사를 부수며 차례대로 분출했습니다. 해수면은 자연 발화한 메탄가스의 불기둥이 속속 솟아올랐습니다. 그 높이는 수 킬로미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대량의 메탄가스가 지구 기온을 단숨에 10도에서 20도 가까이 올렸습니다. 결국 베링 지역의 빙하가 녹아서 하이에노돈트와 디아트리마가 대결하게 된 건 이 온난화의 시작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온난화는 500만 년 이상 계속돼서 당시의 지구 환경을 크게 바꿨습니다.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존 데이 화석층 국립공원. 여기에 당시 지구 환경의 대변동을 알려주는 화석이 숨어 있습니다. 센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 로버트 서스먼 박사는 공원의 산비탈에서 그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절벽에 붙어있는 긴 암석처럼 보이는 건 나무 줄기의 화석입니다. 이 침나무는 4,400만 년 전에 살았을 겁니다. 25m 높이에 위쪽에 가지가 많았습니다. 공룡이 사라지자 비자식물의 높이는 매우 낮아졌는데 지구 온난화로 점점 더 크게 자라났다고 봅니다. 영장류가 진화하기에는 안성맞춤인 환경이죠. 선조의 피난처였던 빈약한 화렵수는 거목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삼목구와 측백나무 같은 침엽수와는 달리 화렵수는 가지를 측면으로 크게 뻗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엽나무와 가지가 겹쳐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조를 단숨에 번영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열대에 위치한 이 섬엔 화렵수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선 원시적인 원숭이들의 변함없는 생활이 계속됩니다. 모습을 드러낸 건 여우 원숭이의 일종입니다. 여우 원숭이가 먹이를 찾아서 다른 나무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거대한 화렵수 숲에선 엽나무의 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 덕분에 원숭이들은 땅으로 내려올 필요 없이 이동할 수 있죠. 이렇게 나뭇가지가 겹쳐진 장소를 숲천장이라 부릅니다. 지구사상 최초로 실현된 숲천장이란 세계는 영장류에겐 낙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는 천적이 많은 땅으로 내려올 필요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죠. 영장류는 주로 나무 열매와 잎이란 자원을 이용할 수 있었고 땅 위의 천적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생활하고 잠을 자는 영장류에게는 전혀 새로운 환경이 생겨난 거죠. 숲천장에서의 생활은 선조의 몸에 커다란 진화를 초래했습니다. 이건 관목에서 살던 5,500만 년 전의 선조 카르폴레스테스입니다. 우측은 그 500만 년 후 숲천장에서 살기 시작한 시오시오니우스란 원숭이입니다. 눈을 주목해 주십시오. 얼굴 옆면에 있던 눈이 숲천장에 살기 시작하면서 정면에 늘어서듯이 변했습니다. 눈이 정면에 늘어서면 전체의 시계는 좁아집니다. 그 대신 두 눈의 시계가 겹쳐집니다. 이 겹쳐진 부분에선 거리감을 잘 느끼는데 입체시라는 능력입니다. 입체시가 가능하면 옮겨갈 나뭇가지의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있죠. 대륙 대분열에 의해 생겨난 숲천장. 그 새로운 세계에서의 생활이 우리의 선조에게 입체시란 진화를 가져왔습니다. 초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숲천장을 지닌 화렵수 숲은 고위도 지역까지 펼쳐졌고 지구는 푸른 숲으로 덮인 별로 변모했습니다. 숲천장이란 낙원, 연약한 존재였던 우리의 선조는 그 끝없이 펼쳐진 융단 위에서 전에 없는 번영을 이룹니다. 대륙 이동이 선조에게 전해준 번영의 나날들. 하지만 그 생활은 새로운 대륙 이동에 의해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의 주역은 남쪽 끝, 얼음에 뒤덮인 대륙 남극 대륙입니다. 평균 기온 영하 10도, 내륙엔 두께 2km의 두터운 빙하가 펼쳐져 있습니다. 남극이 이처럼 극한의 땅이 된 건 대륙 분열이 그 원인입니다. 5,500만 년 전, 온난화의 발단이 된 유럽과 그린란드의 분열. 그 반대편에선 남극을 크게 변화시키는 대륙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남극은 남미 대륙 그리고 호주 대륙과 한 덩어리였고 아열대 숲이 펼쳐진 온난한 대륙이었죠. 적도로부터 난류가 해안을 따라 남하해서 남극을 데워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미 대륙과 호주 대륙이 각각 북상을 시작합니다. 고립된 남극 주변은 깊은 바다가 에워쌉니다. 이 바다에선 자전의 영향으로 주국류로 불리는 해류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적도에서 생겨난 난류를 차단하고 맙니다. 난류가 도달하지 못하자
남극은 급속하게 얼음 대륙으로 변해서 지구 전체를 식히기 시작합니다. 메탄가스 분출에 의해 급상승했던 기온은 남극이 완전히 고립된 3,300만 년 전엔 30도나 떨어집니다. 이러한 한랭화에 의해 전 세계에 펼쳐져 있던 화렵수 숲은 급속히 자취를 감춰갔습니다. 우리의 선조는 줄어든 숲에서 간신히 연명하면서 새로운 진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집트 서부에 펼쳐진 사하라 사막이 그 무대입니다. 한때 이곳은 아열대림이 펼쳐져 있어서 우리 영장류가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장소의 하나였습니다. 이집트 지질학 박물관 유스리 아티아 박사는 20년 전부터 이 땅에서 영장류 화석을 발굴해 왔습니다. 발굴 작업은 화석을 밟아서 훼손하지 않도록 신발을 벗고 진행합니다. 솔로 겉의 모래를 치우면서 작은 화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봐요. 와, 원숭이 턱이에요. 아주 근사한 턱이네요. 이 현장에서 발견한 영장류 화석은 22종류. 그 중에 새로운 진화를 이룬 선조의 화석이 들어있었죠. (1992년에) 발견된 두개골 화석. 카토피테쿠스로 이름 붙였습니다. 전혀 새로운 원숭이의 탄생이었죠. 그 이전의 영장류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눈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때까지의 영장류 화석은 눈이 들어있는 구멍이 평범한 공동입니다. 하지만 카토피테쿠스는 구멍이 막혀 있습니다. 눈 뒤쪽에 뼈로 된 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우와 공벽으로 불리는 뼈입니다. 안우와 공벽은 현재 번영하는 대부분의 원숭이가 지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긴팔 원숭이, 침팬지, 그리고 우리 인류도 예외는 아닙니다. 새로운 영장류가 획득한 안우와 공벽. 이 변화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영장류를 연구하는 캘럼 로스 박사. 카토피테쿠스의 발견 이후 박사는 안우와 공벽의 의미를 조사해 왔습니다. 4년 전 박사는 하나의 설을 발표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화 공벽은 특이한 눈의 변화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눈 안쪽을 보면은 안화 공벽이 진화한 이유를 알 수 있죠. 그 탄사는 현재 살아있는 영장류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긴 꼬리 원숭이는 안우와 공벽을 지닌 원숭이입니다. 한편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갈라고는 안우와 공벽이 없는 원시적인 원숭이입니다. 박사는 두 안구의 망막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 두 장의 사진 속에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긴 꼬리 원숭이 망막에만 있는 작고 검은 점은 중심화로 불립니다. 확대해 보면 작은 점이 많이 눈에 띕니다. 빛을 느끼는 시세포입니다. 중심화는 시세포가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안과 공벽이 없는 원숭이의 망막엔 시세포가 적고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카토피테쿠스는 이 시세포를 늘린 후에 그 대부분을 한 장소로 집중시켜서 중심화를 만들었죠. 중심화를 지니면 시력이 크게 변합니다. 로스 박사는 시세포의 숫자를 근거로 시력 차이를 모의 실험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중심화가 없는 원숭이의 눈은 우리와는 다르게 흐리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선명하게 볼 수는 없죠. 대조적으로 중심화가 있는 동물은 보시는 것처럼 주변의 영상이 흐립니다. 눈앞에 있는 풍경은 눈의 수정체를 통해 망막에 비춰집니다. 망막에선 시세포가 많은 장소일수록 영상을 아주 자세히 얻어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심화에 대응한 장소에선 물체를 확실히 볼 수 있죠. 하지만 안구가 움직이면 잘 보이는 장소도 흔들리고 맙니다. 그런데 안과 공벽은 흔들리기 쉬운 안구를 확실히 지탱합니다. 안과 공벽 덕분에 확실히 보이는 장소가 언제나 시계의 중심에 고정됩니다. 화석에 있는 안화 공벽을 발견함으로써 그 동물이 고도로 정확한 시각을 지녔고 현재 살아있는 원숭이들처럼 정확한 시각을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급격한 한랭화에 의해 줄어드는 수.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선조는 뛰어난 시력을 충분히 활용했을 것입니다. 숲이 감소하자 열매가 줄어들어 먹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눈이 좋다면 다른 원숭이보다 앞서서 먹이인 열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시력의 눈은 점점 더 가혹해지는 한랭화 시기를 극복하는 수단이었죠. 카토피테쿠스가 획득한 중심화에 의한 뛰어난 시력. 하지만 우리 영장류의 눈에 숨겨진 진화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카토피테쿠스가 본 풍경을 모의 실험한 것입니다. 여기엔 푸른 나무도 화려한 꽃도 없고 모두 같은 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색을 보는 능력, 색각의 차이에 따른 것이죠. 시세포는 빛의 색을 느끼는 차이에 따라 몇 종류로 나뉩니다. 카토피테쿠스는 녹색과 청색을 느끼는 두 종류의 시세포를 지닙니다. 두 개의 색을 구분할 수 있어서 이색형 색각으로 부릅니다. 여기에 현생 영장류 대부분은 붉은 빛을 느끼는 시세포도 지닙니다. 삼색형 색각입니다. 카토피테쿠스의 후손은 아프리카에서 사는 동안 붉은색을 보는 시세포를 늘려서 화려한 삼색형 색각을 진화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에 있습니다.
남극이 완전 비상식으로 먹는 나뭇잎입니다. 현생 영장류가 먹는 나뭇잎색을 조사한 결과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이색형 색각으로 본 모습. 언뜻 보기엔 같은 나뭇잎이 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색형 색각으로 보자 푸른 나뭇잎 속에 붉은 잎이 나타났습니다. 이 붉은 잎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잎입니다. 열대수목의 어린 잎은 붉은색을 띠는 게 많습니다. 어린 잎은 다 자란 잎에 비해 섬유질이나 독성물질이 적어서 먹기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는 열매 대신 어린 잎을 먹으면서 연명했습니다. 그리고 푸른 잎 속에서 붉은 어린 잎을 구분하기 위해 삼색형 색각을 획득했죠. 원숭이는 다른 대체 식량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린 잎을 먹기 시작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기에 영장류가 어린 잎을 분간하도록 삼색형 색각으로 진화한 것 같습니다. 격렬한 기후 변화가 영장류로 하여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진화하게 만든 것이죠. 입체시와 중심화, 삼색형 색각, 이 세 가지 능력을 획득했을 때 선조 앞엔 우리와 똑같은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우수한 눈은 우리의 선조를 뜻밖의 새로운 진화로 이끌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실현된 뛰어난 시력을 지닌 원숭이들, 그 후손은 현재 지구에 널리 살고 있습니다. 고릴라와 침팬지, 긴코 원숭이 등 유인원으로 불리는 원숭이들이죠. 유인원에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에 풍부한 표정입니다. 유인원은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표정을 지닌 생물이기도 합니다. 침팬지에겐 적어도 10종류의 표정이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풍부한 표정이 원숭이 무리 속에서 서로 협력하거나 복종시키는 구성원 간의 밀접한 관계를 생겨나게 했습니다. 과거, 우리의 선조는 홀로 숱한 고난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 즈음 우리 선조의 얼굴엔 표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구가 온난해져서 수천장이란 장소에서 번영을 이룬 선조는 거기에서 동료들과 만납니다. 그 후 극심한 한랭화 속에서 뛰어난 시력을 진화시킵니다. 뛰어난 시력을 지닌 선조가 무리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게 됐을 때 표정이 생겨났죠.
표정에 의한 의사소통으로 동료와의 유대감이 깊어졌습니다. 쉬지 않고 대륙이 분열과 이동을 거듭하는 지구. 그 지구의 휘둘림 끝에 우리의 선조가 얻은 건 동료와의 강한 유대감이었습니다.